그날 평소처럼 학교 종이 끝나는 소리와 함께 스키와 나란히 교문을 나섰습니다. 똑같이 교복을 입었지만 스키는 어딘가 더 깔끔해 보였어요. 털털한 성격이었던 저와 달리 스키는 조금 깔끔한 것을 좋아했거든요. 스키와 저는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였는데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같은 곳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반이 달라서 수업을 들을 때는 따로 있었지만 등하교를 같이 하고 알바도 같이 하니 거의 365일을 붙어 다니는 사이였어요. 처음 만날 때는 몰랐지만 어쩌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이라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어릴 때 겪은 일도 같았고 비슷한 상처를 품고 살아왔고 둘 다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하다는 것도 비슷했어요. 영주야, 오늘 알바 끝나고 뭐 할 거야? 글쎄, 독서실 잠깐 들렀다가 갈까봐. 2시간이라도 공부 좀 하다가 오게. 그럼 저녁은? 대충 때우지 뭐. 근데 영주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무슨 날인데? 어버이날이잖아. 아, 그러네. 오늘 독서실 가지 말고 집에 일찍 가자. 아, 오늘이 뭐 특별한 날이라고. 특히 너랑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날이잖아. 그래? 알았어. 일단 얼른 가자. 알바 늦겠다.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러고 둘러보니 교문 앞에서도 카네이션 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요. 미리 선물을 준비 못했던 학생들이 급하게 카네이션을 사는 경우가 많아 장사가 잘 되는지 주인의 얼굴은 신나 보였습니다. 햄버거 가게로 향하는 길에도 스키와 그런 얘기를 나누며 걸었죠. 우리가 함께 알바를 하는 곳은 번화가에 있는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스키와 저는 익숙하게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오늘 왠지 손님 많을 것 같지 않니? 그럴까? 햄버거집인데 어린이날에는 바빴지만 어버이날에 누가 햄버거집을 오겠어? 어버이날 외식으로 햄버거는 좀 아니잖아. 그런가? 난 여기가 바쁠 때면 사장님 생각이 나더라. 우리야 어차피 시급받으니까 한가한 게 좋은데 사장은 손님 많은 날을 좋아할 거 아니야. 알바들이야 고생을 하든 말든. 사장님이 누군지 알기나 해. 아니, 몰라. 우린 그냥 매니저님만 봤잖아. 그래, 얼굴도 모르는 사람 부러워해서 뭐하냐? 그냥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나도 언젠가는 사장할 거야. 사장을 한다고?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가게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장님 할 거야. 사장님이 꿈이라니. 너 진짜 여기 햄버거 주인이 부러운가 보다. 옷 다 갈아입었으면 얼른 위치로 가서 준비해. 아, 네, 매니저님. 어버이날이라 어린이날보다 바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날도 손님이 무척 많았습니다.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시간에는 한숨 돌릴 틈도 없었거든요. 주문을 받고 음료를 따르고 햄버거를 포장하며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뻐근해지곤 했어요. 그래도 한가할 때보다 바쁠 때 시간이 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저는 바쁜 게 좋았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스키와 저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 받은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날마다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건 딱 2주였어요. 2주가 지나고 나니까 햄버거가 질려버렸거든요. 그치만 저녁 식사로 제공해주는 거니 돈을 아끼려면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스키와 함께 끼니를 이렇게 해결한 지도 꽤 됐죠. 영주야,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어? 가끔 생각은 해보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은 그저 학교 다니고 알바하는 것만 해도 벅차거든. 수키가 잠시 말을 멈추고 햄버거를 베어 물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난 그냥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네. 진짜 시간 빠르다. 언제 우리가 고등학생이 됐지? 그러게나 말이다. 근데 난 별로 기대가 없어. 특별히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적도 그렇고 다 애매하단 말이야. 있잖아. 어디서 들었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대. 오글거린다. 왜? 생각해봐. 감동적이지 않아?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할머니 도움만 받고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찾아야겠지. 근데 당장은 모르겠다. 수키도 저도 엄마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어버이날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아마 수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와 비슷하게 부모님 생각이 나서였을 거예요. 수키도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고 우리는 그 뒤로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독서실 간다고? 뭐 놓고 온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는 안 있을 거야. 응, 난 바로 갈게. 너무 늦게 오지 말고. 알바가 끝나고 수키와 헤어질 때가 되니 조금 아쉬웠습니다. 매일 붙어 다니는 사이라 그런지 혼자 있을 때면 괜히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럼 먼저 갈게. 조심해서 와. 집에서 보자. 그래, 이따 보자. 그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독서실로 향하면서 그날 했던 대화를 곱씹었어요. 나와 달리 수키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털털한 성격이었던 저와 달리 수키는 좀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는 제가 오히려 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랄수록 수키가 언니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뭔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인지 고민이 있을 때 수키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괜히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곤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려고 앉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된 느낌이었거든요. 알바 끝나고 피곤한 탓인지 아니면 어버이날이라는 생각 때문인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펼치고 몇 장을 넘기긴 했는데 내용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결국 참고서만 챙겨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수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키가 저를 보자마자 비밀이라는 듯 두 번째 손가락을 입가에 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부작사부작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테이블 위에 예쁜 카네이션 한 송이와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 그리고 편지가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키가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다가갔죠. 수키야, 이게 다 뭐야? 영주야. 할머니 드리려고 준비했어.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늘 우리를 챙겨주신 할머니한테 뭔가 해드리고 싶었거든. 수키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거든요. 다들 어버이날이라며 카네이션 사고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걸 생각하니 괜히 부럽고 서러운 제 마음만 생각했던 거였죠.
마음 한구석이 좀 민망했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수키가 방긋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둘이 같이 준비한 걸로 할게. 괜히 부담 갖지 마. 네가 다 한 건데. 게다가 우리 할머니인데 다 진짜 못났다. 됐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고마워, 수키야. 저는 수키의 배려가 고맙기도 했고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수키는 카네이션과 선물 상자, 편지를 들고 할머니의 방으로 갔어요. 저는 조용히 따라가서 뒷모습을 지켜봤죠. 수키는 손수 쓴 편지를 꺼내 들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영주랑 같이 준비한 거예요. 수키가 할머니 옷깃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데 그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카네이션을 지그시 바라보던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수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수키야, 이렇게까지 해주고 내가 더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고 할머니 곁에 있어줘서 할머니가 고마워. 할머니, 선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럴까? 어휴, 니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 저랑 영주 둘 다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할머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무렴, 좋고 말고. 상자 안에 든 게 뭔지 저도 몰랐는데 궁금했거든요. 까치발을 들고 넘겨보니 상자 안에는 꽃무늬 스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스카프를 조심히 들어서 살펴보셨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색깔이 참 곱고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아이고, 아까워서 언제 어디 갈 때 하고 가야 하나? 할머니 많이 하고 다니세요. 시장 갈 때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 만날 때도 하시고요. 아유, 그럼 못 써. 옷감 상하면 어떡하니? 아껴뒀다가 아주 중요한 날에만 불러야지. 아우, 좀 이렇게 고운 걸 골랐다니. 할머니 정말 너무 좋다. 고맙다, 얘들아. 어버이날이라고 이런 걸 다 해주고. 할미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할머니와 수키의 모습을 보며 괜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게 부끄럽기도 했고요. 괜히 더 방해가 될까 싶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에 앉았는데 따로 할 게 없더라고요. TV를 볼까 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저런 걸 준비할 거면 미리 힌트라도 주지. 괜히 애꿎은 수키를 원망하고 있던 그때 문득 방문 너머로 할머니와 수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수키야. 얼핏 들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조금 전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궁금한 마음에 살금살금 할머니 방 앞으로 가서 할머니와 수키가 하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할머니,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괜찮으니까 편히 말씀하셔도 돼요. 수키야, 그러니까 키워줘서 고맙다고 네가 그랬는데 사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왜 자격이 없어요? 저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갈 곳 없는 저를 데려와 키워주신 게 할머니잖아요. 가족도 친척도 아닌데. 영주 친구라는 것만 빼면 사실 그냥 남인데. 할머니 같은 분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수키야, 내 말 들어봐라.
그러니까, 스키야, 내가 너를 왜 키우냐면, 니네 엄마가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저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심장이 쿵쾅쿵쾅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엄마와 아빠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살던 집은 동네에서 꽤 눈에 띄는 2층짜리 낡은 벽돌집이었어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그 양옥집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저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꽃밭이 있었고 아빠가 직접 손질한 장미덩굴이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저는 그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했고 아빠는 틈만 나면 마당에 나가 이것저것 손을 보셨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고 딸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시기에는 부족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던 8살의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마당에서 장미덩굴 아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엄마가 부엌 창문을 열고 저를 불렀습니다. 영주야, 밥 먹으러 들어와라. 밥 다 차렸어. 금방 갈게. 저는 불이 나게 달려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엄마가 해준 따뜻한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아빠는 신문을 펴들고 무심히 훑어보고 계셨어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지만 생각해보니 그날은 뭔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주야, 있잖아. 이번 여름방학 동안 잠깐 할머니 댁에 가 있을래? 저는 숟가락을 들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엄마랑 아빠도 같이 가? 아빠는 신문을 접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주야, 엄마랑 아빠가 일 때문에 잠깐 해외에 다녀와야 해서 그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가야 하거든. 어디?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아빠, 나도 갈래. 그건 안 돼.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아빠 일 때문에 가는 거라. 가서 여기저기 공장 다니고 거래처 방문해야 하고. 일정이 정말 바쁘거든. 엄마 아빠 일할 때 나 기다리면 되잖아. 영주야, 엄마 아빠 이번에는 일 때문에 영주 두고 가야 하는데 우리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자. 응? 대신 아빠가 영주 선물은 잊지 않고 사올게. 우리 영주 뭐 갖고 싶은지 생각해봐. 응?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나만 두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간다는 말에 아쉬웠지만 할머니 댁에 간다는 건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시골에 사셨는데 거기에는 넓은 들판과 강이 있어 놀거리가 많았거든요. 그럼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얼마 동안? 몇 밤 자면 데리러 올 거야?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10밤. 10밤만 자면 돼. 10밤이나? 그럼 방학 다 끝나겠다. 아니야. 할머니 댁에 다녀와서도 방학 조금 남았으니까. 그때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방학 끝나기 전에. 응? 알겠지? 네. 며칠 뒤 엄마와 아빠는 저를 데리고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친할머니 댁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는데 넓은 마당과 장독대들이 많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 우리 강아지 왔네. 아이고, 많이 컸구나. 할머니, 저 왔어요. 저는 달려가 할머니 품에 안겼고 할머니는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짐을 내려놓고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조금 오래 맡길게요. 일 때문에 멀리 다녀와야 해서요. 걱정 말고 다녀와라. 내가 잘 돌볼 테니. 엄마, 죄송하고 감사해요. 특별할 건 없고 그냥 영주가 워낙 활달하니 위험하게 놀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그래. 우리 손녀딸이 강아지가 아니고 사실은 망아지인 거 나도 진작 알았지. 할머니, 내가 강아지 아니고 망아지야? 근데 망아지가 뭐예요? 어이쿠, 그걸 다 들었어? 망아지는 말이야. 큰 말이 아기 때 망아지라고 하는 거지. 우리 영주는 망아지처럼 잘 뛰어다니잖아. 그렇지? 맞아. 나 엄청 잘 뛰어다녀. 망아지 해야지. 신나게 뛰어놀 생각에 들떠있던 그때 아빠는 잠시 저를 바라보며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영주야, 엄마랑 아빠는 금방 올 거야. 그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알겠지? 알았어요. 할머니 힘들지 않게 시간 되면 일찍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래야 해. 알겠지? 약속. 약속. 엄마와 아빠가 떠난 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에 무언가를 잔뜩 넣고 엄청 바쁜 하루를 보내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네, 할머니. 나, 돈가스 먹고 싶어요. 돈가스?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영주야, 할머니가 돈가스 말고 맛있는 부침개 해줄게. 부침개? 그래, 영주 피자 좋아하지? 네, 저 피자 진짜 좋아요. 부침개가 피자랑 비슷하다고 하대.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한국식 피자.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마당에서 잠시 뛰어놀다가 부엌문에 기대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장독대를 생각해보니 장도 다 직접 담가서 음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맛있는 밥,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는 시간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와 약속한 열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는 약속한 날이 지나도 저를 데리러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일이 바빠서 조금 늦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할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냥 일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거 외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얼굴에는 걱정이 짙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할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무언가를 물어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럴 때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날짜를 착각한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 거지? 전화기를 붙잡은 채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셨는데 저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야. 어른들이 바쁘면 약속을 조금 늦출 때도 있는 법이야.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자. 저는 할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또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던 할머니의 통화가 길어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으면서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날 할머니의 집에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는데 평소와 다른 무거운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다가갔고 할머니 앞에 앉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야,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야 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 늦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단다. 그래서 두 분 다 하늘나라로 가셨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기 싫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다니요. 그냥 늦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 데리러 올 거잖아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고 할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미안하다. 어떡하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이 어린 것은 어떻게 하라고. 둘이 그렇게 떠났노. 응? 아유. 저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할머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모님을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외국에 있던 부모님의 유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일은 쉽지 않았고 서류 작업과 절차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온종일 전화를 붙들고 계셨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사고를 당한 지 2달이 지나고 나서야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납골당으로 가셨고 두 분은 나란히 안치하셨어요. 납골당에 놓인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는데 할머니는 제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희 엄마 아빠는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잘 견뎌줘서 고마워하실 거야. 이제부터는 할미가 영주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응?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할머니의 존재가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들었던 시골집을 떠나는 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저를 키우기보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저를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와의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양옥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할머니는 그곳에서 부모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할머니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셨고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간식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 무렵 저한테는 부쩍 가까워진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가 바로 수키였습니다. 수키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였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금 위축되고 소심해져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수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주었거든요. 수키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고 저도 주말에 수키네 집에 가곤 했습니다. 수키네 집은 저희 집보다 작고 낡았지만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수키의 엄마는 언제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집에 갈 때마다 과자 한 봉지 같은 걸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우리 영주 왔네? 오늘도 잘 놀다 가라. 수키야, 친구랑 같이 이거 나눠 먹고. 네, 엄마. 수키네 집은 가난했지만 수키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사실 동네 사람들이 거의 그렇긴 했지만 수키 엄마 역시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언젠가 수키 어머니가 수키 아버지와 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주는 그래도 참 착한 아이예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학교도 다니고 하잖아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고 계시니 다행이지. 그러게 말이야. 영주랑 수키가 부쩍 친해졌는지 둘이 잘 다니는 것 같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때 수키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수키랑 같은 반이 되기를 엄청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반이 갈라지고 말았거든요. 다른 반이었지만 먼저 끝난 사람이 늘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가 하교를 같이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수키와 저는 학교가 끝나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걷고 있는데 수키네 집 근처에 다다르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키네 집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수키야, 저기 너네 집 아니야?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어? 모르겠어. 무슨 일 있나? 우리는 발걸음을 재촉해 수키네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 중 한 분이 수키를 보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수키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희 부모님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단다. 그 말을 들은 수키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키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는 어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무슨 사고요? 수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수키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고 동네 어른들이 늦지 않게 가야 한다면서 수키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눈물이 났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냐? 아니, 영주야, 왜 그래? 응? 무슨 일이 있어? 왜 울면서 들어오는 거야? 누가 우리 영주 괴롭혔어? 어떤 놈이야? 할머니, 그게 아니라, 큰일 났어요. 응? 뭐가 큰일이나? 무슨 일인데? 그만, 응? 눈물 뚝 그치고. 응? 숨 넘어갈라. 할머니, 수키네 엄마 아빠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대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뭐라고? 사고라니. 어떤 사고를 당했다는 거니?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랬는데 수키 엄마랑 아빠가 일하는 공장에서 가스가 새서 큰 사고가 났대요. 수키네 엄마 아빠가 못 나왔대요. 근데 병원에 있나 봐요. 수키를 데려갔어요. 할머니, 수키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휘청거리셨고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얼른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간신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럴 수가. 수키 엄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할머니와 저는 수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옆에 할머니가 없어서 조심히 나가보니 거실에서 할머니가 숨죽여 울고 계셨어요. 그 당시 그게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저 할머니가 마음이 너무 여리고 평소에 수키를 예뻐하셨기 때문에 그게 슬퍼서 또 어쩌면 우리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는가 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수키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전날 봤던 할머니의 우는 모습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아침밥을 먹던 중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아지야, 오늘 수키한테 같이 가보자꾸나. 네, 저도 가고 싶었어요. 저는 수키가 걱정됐습니다. 어제 수키를 병원에 데려다 줬던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들었는데 수키 엄마와 아빠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장례식이 열릴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할머니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합동장례식이 열리고 있었고 그곳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장례식장 입구부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조문을 하러 가셨고 저는 곧장 수키를 찾으러 다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키가 어른들 곁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키는 너무나 작은 몸으로 어른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흐느끼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수키야. 저는 다가가 수키 곁에 앉았는데 수키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자마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조문을 마친 할머니가 수키 곁에 다가가 조용히 수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유, 우리 수키. 얼마나 놀랐겠니? 마음껏 울어도 괜찮단다. 수키는 말없이 울기만 했고 저는 수키의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한 동네 어른들은 수키의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아유, 수키는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 부모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으니 고아원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도 애를 계속 돌보는 건 어렵지. 이제 10살 된 애인데 어떻게 할 거야? 저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누구 없대? 아니, 아까 전에 수키 아빠 쪽 친척 누가 다녀가긴 했는데 수키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더라고. 넌지시 물어보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서 아주 난색을 표하던걸.
아이고, 아유, 불쌍해라. 방법이 없네. 어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은 알아서 해주나? 고아원이든 어디든 연결을 해줄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키가 고아원에 간다는 생각은 너무도 가슴 아팠거든요. 제 옆에 있던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강아지야, 할미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키랑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내가 잘 돌봐주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강아지 영주 네가 불편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수키가 고아원에 가는 건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나는 괜찮아요. 수키랑 같이 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른들이 그랬는데 수키가 다른데 갈 곳이 없는 거죠? 할머니, 나는 수키가 고아원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제 대답을 들으시고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수키도 네가 옆에 있으면 조금이나마 덜 외로울 거야. 며칠 뒤 할머니는 수키를 데리러 가셨고 수키는 그렇게 우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키는 천천히 적응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여름이면 같은 색깔의 원피스를 사주셨고 겨울이면 똑같이 두툼한 외투를 입혀주셨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도 언제나 풍성했고 할머니는 우리들을 돌보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셨어요. 우리 강아지들 많이 먹어라. 그래야 쑥쑥 큰다. 네, 할머니. 저도 잘 먹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마치 자매처럼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친손녀인 저와 수키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와 수키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나처럼 부모가 사고로 갑자기 죽고 고아가 돼버린 동네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친손녀처럼 보살피는 할머니. 수키야, 내가 널 왜 키우냐면 니네 엄마가 어느 날 친구한테 할머니가 얘기해주는 놀라운 얘기를 듣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수키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편지를 건넸고 옷에 카네이션을 달고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는 그 편지를 찬찬히 읽으셨어요. 그러다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셨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수키야, 내가 너를 왜 키우는지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수키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자세를 고쳐 앉으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카네이션을 매만지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수키, 하늘나라로 떠난 너희 엄마, 수키 엄마는 할머니 딸이란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고 수키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 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래, 믿기 힘들겠지. 나도 그랬단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사가 이럴 수가 있는지. 어떻게 자식이라고 둘을 낳았는데 그 둘 모두를 나보다 앞서 보냈는지. 이 불효 자식들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저들이 나보다 먼저 갔는지. 다 내 죄다. 이 못난 할미의 죄니. 수키야, 이 할미를 원망해라. 할머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엄마가 할머니 딸일 수가 있어요? 나한테는 외할머니가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수키야, 잘 들어보거라. 너희 엄마는 내 딸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너희 엄마를 내 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아주 어릴 때였지. 지금까지 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네가 이렇게 자라고 나서야 겨우 용기를 냈구나. 할머니는 그날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힘겹게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끊임없이 아들을 낳으라는 압박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할머니는 이미 2번의 유산을 겪고 난 뒤 어렵게 딸을 낳았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냉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네 엄마를 낳았을 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단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지. 시댁에서는 딸이라는 이유로 날 더 힘들게 했어. 그때 시댁에서 네 엄마를 키우지 말고 입양 보내라고 강요했단다. 딸 같은 건 키워도 하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야.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내 자식을, 내 딸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나 오래 시댁에 시달리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렇게 내 배로 낳은 딸을 빼앗겨버렸어. 수키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입술을 꽉 물었어요. 몰래 숨어서 듣고 있다가 천천히 할머니와 수키에게 다가갔고 저는 수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큰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왔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고 수키 엄마가 할머니의 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댁의 강요를 이길 수가 없었단다. 그때 나는 너무 약했고 네 엄마를 지킬 힘이 없었어. 결국 네 엄마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계셨는데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가까이에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수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지금까지 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나조차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그래, 오래되었지. 하지만 네가 그때는 너무 어렸고 너희들이 다 크면 언젠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내 이제야 말을 하게 되었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수키야. 남편 떠나고 나서부터는 시골집에서 쭉 혼자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영주 애비애미가 그 사고를 당하고 영주를 키우려고 이 집에 살게 된 건데 내가 그러다 특히 너희 엄마를 보게 된 거였지. 한 동네에 있으니까 그 오래전 그 딸을 내가 3살 때 보내게 되었는데 왼쪽 이마에 큰 잔말이다.
수키 너희 엄마한테 있던 그 점. 꼭 몽고 반점엔치로 색깔이 푸르게 옅은 점인데 그게 나았을 때부터 있었던 거였거든. 이 집에 살며 수키 너희 엄마를 처음 봤을 때 그 얼굴을 보고 그 점을 보고 너무 놀랐지 뭐냐.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이미 마음의 씨앗이 심겨져 버린 거야. 어쩌면 하늘이 내 평생 가지고 살아온 죄책감을 만회할 기회를 주려고. 나 죽기 전에 이리 만나게 하셨나 보다. 내가 갚아야 할 게 있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지만 쉽게 말할 수가 없었어. 내 스스로가 죄인이기도 했지만 또 무턱대고 말할 수는 없었단 말이다. 그래서 어느 날 너희 엄마랑 시간을 보내게 되어 슬쩍 물어보니 고원에서 자랐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때 내 마음이 또 그냥 천갈래 만갈래로 분명히 입양을 간 줄로만 알았는데 왜 고아원으로 보낸 건지 그때 그 자리에서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할 기회도 시간도 없이 너희 엄마가 그렇게 떠날 줄은 나도 몰랐던 거야. 할머니는 어렵게 말을 마치셨고 저와 수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할머니가 왜 수키를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셨는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키는 할머니에게 외손녀이자 가족이었던 거였어요. 수키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너무 속상하고 슬프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저도 엄마 아빠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할머니가 영준의 할머니이고 나한텐 그냥 이웃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내 할머니인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할머니 손녀인 거잖아요. 할머니는 수키의 말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수키는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에게 안겼고 할머니도 수키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수키야, 미안하다. 우리 강아지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고 먼저 하늘로 간 너희 엄마 생각에 내가 아직도 남몰래 속죄하며 이리 살고 있다. 수키와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평생 가슴속에 품어왔던 비밀이 풀렸고 수키는 그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수키에게 보여준 사랑과 용기는 단순한 돌봄 이상이었고 친자매처럼 자란 수키와 제가 사실은 사촌지간이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 할머니와 수키, 그리고 저는 변함없이 함께 살았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듯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셨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키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둘 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키는 식당에서 요리를 배우는 일을 했고 저는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동네 복지센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지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할머니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는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임을 눈치챘어요. 강아지들아,
오늘은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단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갑자기 왜 그렇게 진지하세요? 혹시 몸이 편찮으세요?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죠? 스키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이제 너희한테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용히 할머니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평생 어렵게 살아왔지만 나한테 팔지 않은 땅이 하나 있단다. 사실 그 땅은 원래 네 엄마, 수키, 네 엄마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것이었어. 수키는 놀란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에게요? 네 엄마가 어릴 때 입양 보내고 나서 나는 늘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왔지. 그 땅을 갖고 있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나중에 수키 네 엄마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고는 내가 너희 엄마한테 그 땅을 주려고 했었어. 그 당시에도 너희 엄마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었지 않니? 하지만 미처 너희 엄마한테 사실을 말하기도 전에 떠났고 이제는 그 땅을 너희 두 사람에게 주고 싶구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힘든 삶을 살아오시면서도 그 땅을 지키며 언젠가 자식과 손주를 위해 쓰겠다는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였어요. 할머니, 저희는 그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마음은 알지만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 때가 되었단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그 땅을 팔아서 너희가 각자의 길을 가는 데 쓰거라. 그 후로 몇 년이 더 흘러 우리는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따뜻한 웃음으로 삶을 채워주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력이 쇠해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우리는 날마다 할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오후 할머니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그 땅을 팔아서 너희의 미래를 위해 꼭 잘 사용해라. 수키는 울음을 참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 꼭 잘 살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요. 저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수키랑 서로 도우며 잘 살 거예요. 그 후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할머니의 빈자리가 무척 크게 느껴졌지만 수키와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유언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땅은 생각보다 꽤 큰 가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땅을 팔아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복지 관련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고 수키는 그동안 배운 요리 실력을 바탕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후 지역 복지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거든요. 수키는 한 식당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식당은 동네에서 이미 입소문이 나 많은 손님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수키는 늘 할머니에게 배웠던 손맛과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었고 그 덕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키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차리고 얼마 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거든요. 수키의 결혼식 날 저는 유일한 가족으로 참석해 수키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수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수키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너 결혼하니까 내가 다 이상하다. 이제 진짜 어른 된 것 같네? 뭐래? 너도 어른이거든? 아니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래.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수키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얼마 전 수키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고 편히 1년은 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식당이 한참 잘 되던 터라 오래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식당에 들렀을 때 수키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요리를 하고 있었고 저는 홀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며 수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정신없다. 요즘 가게가 잘 되긴 하는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그만큼 네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런 거야. 할머니가 보면 정말 뿌듯해하셨을 거야. 수키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웃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주야, 나 이번에 아이를 낳았잖아. 네가 자주 와서 아이 좀 봐주라. 언니 같은 네가 자주 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당연하지. 스키 네 아이는 나한테는 조카나 다름없잖아. 진짜지? 약속했어? 그 약속처럼 저는 최근 수키네 집에 거의 주말마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수키네 집에 갔을 때 수키는 아이를 안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거실에는 아이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수키는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주야, 애가 너만 보면 웃더라니까. 영주 네가 좋은가 봐. 그래? 아, 귀여워라. 어쩜 이렇게 너를 꼭 닮았니? 근데 애기들은 크면서 얼굴이 변한다던데. 그래도 예쁠 거야. 수키 네 딸이잖아. 내가 안고 있을게. 너 좀 쉬어. 진짜? 그래도 돼? 고마워, 영주야. 진짜 덕분에 눈 좀 붙일 수 있겠다. 우리는 정말 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수키와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제품에서 곤히 잠든 수키의 딸을 보는데 문득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흐뭇해하셨을지, 얼마나 이 아기를 예뻐하셨을지,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매일 다짐을 합니다.